마지막 선고를 해도 유죄를 인정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잘못 처분하진 않는다. 처음부터 소년원을 보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자책감이 들 때가 많죠. 저희 아들 재판하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판사님 그때 되게 고마웠다고. 내가 눈물이 나. 정말 많은 재판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그 중에서도 난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재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 이제 법관 생활 16년 차니까 기억나는 사건이 정말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가사 재판을 맡고 있는데요. 이 재판하기 전에는 이제 소년 심판을 3년을 했고 그 훨씬 전에 한 10년 전에 1년 정도를 소년 재판을 했는데요. 그 소년 재판을 하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아이였냐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 없이 자라나서 보육원에서 컸는데 이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는 다른 애들 때리고 뭐 물건에 손대고 보육원에서도 이제 말썽쟁이였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키가 막 185가 되고 등치가 엄청 커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보육원 선생님들도 그 아이를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이 아이를 소년 심판을 좀 받게 해달라고. 소년 심판에서 사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를 할 수 있고 경찰에서도 소년부 송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잘 모르시겠지만 부모도 자기 자신을 소년부 송치를 할 수 있어요. 정말요? 가출을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범죄를 저질렀는지 보호자가 소년 판사한테 우리 아이에 대해서 심판을 좀 받게 해달라고. 그 아이를 이제 제가 심판을 하면서 왜 그랬는지 그런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불만이 많아요.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에 자기는 부모도 없고 또 선생님들은 더 어린 아이들 편만 들고 이런 게 너무 싫다고. 그래서 이 아이는 조금 이제 교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소년분리심사원이라는 데를 보냈고 그 다음에 6호 시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날 다른 친구들이 부모 면회하고 나서 괜히 그날 침통이 나서 그 애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6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나 보호자들이나 그 선생님들이 그날마다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여기서 안 되겠다. 소년원에 보내달라고. 근데 저는 이제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만 이렇게 확 폭발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몸 안에 생각 안에 울분이 가득 찬 아이래 갖고 제가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 6호 시설에 있다가 오히려 더 낮은 단계의 처분, 그러니까 1호 처분이라고 하는데 그룹홈 같은 데를 보냈습니다. 이 아이는 오히려 많은 보호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6호 시설보다 소규모의 외부와 어느 정도 좀 통제가 되고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냥 가정집 같은 곳에서 좀 부모의 사랑을 느껴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한 2달째, 4달째 뭐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처음에는 반항기가 많고 문제도 많이 일으켰는데 2개월, 3개월이 될수록 계속 변하는 거예요. 애가 인상이 변했어요. 그렇게 험상궂던 인상이 머리도 좀 길고 눈도 웃는 인상으로 변해서 판사님 저 뭐 영어 단어 이거 외웠어요. 수학 문제 이제 이거 풀었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칭찬에 목말라 했고 칭찬을 해주니까 아이가 너무 변한 거예요.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완전히 모범생이 돼갖고 그 학교에서 모범학생으로 표창장도 받고 또 학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시간 반, 네. 2시간 반이 걸리는데 거기를 매일 왔다 갔다 하려고 새벽 3시 반, 4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간답니다. 7시 반에 도착하려고. 그러고 나서 또 2시간 반 걸려서 집에 오고. 그런 이제 변화되는 감동적이네요. 아이들을 봤을 때 이거는 일반 민사재판, 형사재판을 통해서 느끼지 못한 보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판사로서 일하면서 정말 뭐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열심히 기록을 보고 정말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고심고심해서 판결문도 쓰고 하는데요. 재판이야? 막 이러면서 원망도 하시고 원망을 많이 하고 늘 판결 선고를 하고 뭔가 결정을 한 다음에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어느 한쪽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런 구조와 좀 다른 소년 심판은 당사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똑같아요. 비행 청소년이 정말 환자라고 그러네요, 하면은 진짜. 판사가 의사 같은 느낌으로 검사가 따로 없습니다. 물론 소년들도 막 소년원 처분, 10호 처분하고 원망하고 그러긴 하지만 일반 형사 재판과 소년 재판이 다른 게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대부분 많이 변하고 나중에 한참 뒤에 지나서는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도 하면서 그 아이는 비록 범죄 때문에 오긴 했지만 저희가 그 아이를 심판하고 처분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쓴소리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혼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칭찬해주기도 하면서 보호자 같은 관계로 선생님 같은 관계로 그 아이를 변화시켜서 나중에 사회에 더 큰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교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준엄하고 분명하게 너 잘못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보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 개입의 여지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가사소년 재판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은 특별히 붙는 부캐가 있습니다. 부캐. 그 부캐가 후견적 복지적 법원이라는 타이틀이 꼭 붙습니다. 후견적 복지적 법원. 예, 어떻게 보면 참 좀 중요한 표현이네요. 사법부는 개입을 하지 않거든요. 해결만 하고 법을 적용해서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주는 거지만 이 가정법원은 후견적 복지적 하면은 약간 행정부서가 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년 심판 드라마를 보면은 판사였던 김혜수 씨가 검사처럼 막 수사하는 거에 따라가고 막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가정법원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 복지적 역할이 있어서 10년 이상 법관생활 하는 동안 받아본 전화보다 이 소년 재판 한 달 동안 하는 전화가 훨씬 많습니다. 많죠. 예. 아이들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아이들 때문에 정말 울컥하셨던 점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 때문에 울컥한 적도 많고 또 속상한 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청소년 범행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교수님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조건 만남 그런 거 들어보셨죠? 무슨 예. 의미인지는 압니다. 비행 청소년들이 조건 만남을 빙자해서 강도 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제가 한 10년 전에 했을 때도 그때도 많았었는데 몇 년 동안 하는 동안도 많더라고요. 조건 만남을 하자며 40대 남성을 불러내 폭행하고 수백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10대 청소년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추가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러면 4-5명이 쫙 들이쳐서 일단 강목 같은 걸로 그 성매수남을 때리면서 이거 지금 미성년자 성매매 아니냐. 이거 신고할 거니까 너 가진 돈 다 내놔라. 그 규모가 몇 천만 원이에요. 몇 천만 원씩 뺏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성매수남들이 그런 범죄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서 그러니까 계속 그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참 심각한 범행인데 이게 거의 조직폭력배 수준이죠. 예, 근데 그런 범행을 하는 거를 아이들이 마치 성매매하는 나쁜 아저씨들을 혼내주는 정의의 사도라고 잘못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심각한 강력 범행이거든요. 강도, 그렇죠. 네. 특수강도거든요. 그런 걸 깊이 생각 못하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고 굉장히 모범생인 여자의 아이인데 야, 너 내가 한번 같이 가면은 10만 원 줄 테니까 가서 그냥 서 있으면 돼. 그래서 약간 방조범 형태로 거기 끼어들었다가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또 보람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육고 시설이라는 거는 이제 소년원 보내기 전에 가정과 분리돼서 한 6개월 정도 분리 생활이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쪽으로 보내주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만 보내놓고 판사가 안 가면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수원 가정법원도 있고 서울 가정법원도 있고 인천 가정법원도 온데 거기 아이들이 판사를 기다려요. 자기를 재판한 판사를. 그래서 심지어는 전화도 오고 편지도 보내요. 며칠 전에 인천 가정법원 판사님들 오셨는데 판사님 안 오세요? 이런 식으로 연락도 오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생활하는 것도 보고 거기서 어느 날 이제 공연을 했는데 그 제가 들은 노래 중에서 제일 좋은 노래인데 이제 라디의 엄마라는 노래. 라디의 거기에 있는 한 5, 60명 아이들이 그 클라이막스 때 엄마
엄마 이렇게 할 때 정말 그 일반 가수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부르는 거랑 다르게 그냥 이 가슴에서 그냥 엄마 하는데 진짜 그걸 보고 안 울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갔는데 다 눈물바다가 돼서 자기가 평생 들었던 그런 노래 중에서 그만큼 감동적인 경우가 없었다. 그거는 정말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거든요. 멜로디가 음정이 틀려도 그 감성은 제가 아마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날 집에 가면서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보통 이제 항상 어머니 그러거든요. 어머니 저기 식사하셨어요? 이랬는데 그날은 그냥 엄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쑥스럽기도 하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워. 내가 눈물이다. 예. 아유, 교수님 감수성이 아직. 아, 참. 심리학자들이 가끔 이제 유서 분석을 하거든요. 예. 유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엄마. 형사재판 이런 경우는 정말 선입견 없이 재판하기 힘든 사건도 결국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진술을 거부하거나 피고인의 의사에 의해서 범행을 부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피고인들을 볼 때는 정말 혼내주고 싶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나는데 제가 그런 케이스들을 유독 성폭행 사건을 많이 하는 형사합의부에서 판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50대, 60대 중년 남성이 10대 여성과 성관계가 있어서 그때 학생들이 신고를 했죠. 성폭행을 당했다. 근데 자기는 성폭행을 한 게 아니라 그 여학생이 자기를 유혹해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피고인들을 봤는데 유독 그 합의에 의한 화관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 현장에는 뭐 CCTV도 없었고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밖에 없어서 그런 주장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할 수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 정황상 그 아이의 어떤 기존 경험이라든지 뭐 상해 부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끝까지 화관이었다. 마지막 선고를 해도 유죄를 인정을 안 하고 네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 보면은 정말 왜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할까? 네.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하면 마음이 좀 편할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심리학적으로는 의외로 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거짓말하면 네. 위증죄지만 그렇죠. 헛소리했다라고 처벌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심리학에서는 거짓말보다 더 위험한 거를 헛소리, 영어로 bullshit, 아예 논문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bullshit. 그러니까 이거를 개소리라고 합니다. 저희 심리학자들이 앞으로 법률의 영역에서 참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정말 어렵겠다, 힘들겠다. 왜냐면 보는 법관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정말 욕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지가 너무 당당하고. 항상 법은 상식의 수준에서 그렇죠. 작동하잖아요. 근데 상식은 그 사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룰에 기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안 따르는 거죠. 그렇죠. 진실을 말하는 사람,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데 한 종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도 거짓말쟁이가 아니었고 볼쉿, 개소리쟁이였다. 예. 저희들은 이렇게 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법 좋아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렇죠. 법대로 해, 네.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 우리 사회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는 건 이제 끝까지 가자는 거고 네네. 이제 전투에 돌입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사회가 다양해지고 좀 각박해질수록 이 관용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관용도 없고 매너, 예의, 도덕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바로 법으로 그냥 직행이에요. 그 전에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도덕이나 예의, 범절 법보다는 그 아래의 사람들이라면 응당해야 될,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기 전까지 그 이전의 행동을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서로를 배려를 해준다면은 그러면 결국 우리 사회가 고소남발하지 않는 그런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소망해 봅니다. 법은 어쨌든
당연히 보편적인 언어로 규칙이잖아요. 그렇죠. 그 규칙은 안 지키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저 가장 그 인간이 갈 수 있는 그 마지막에 민낯이 드러날 수 있는 그렇죠. 시간 순순에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사실 대부분 롤모델이에요. 그렇죠. 봐봐, 저 사람 저렇게 하잖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저렇게 한번 가면 더 좋아지잖아. 존경할 만한 사람, 닮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사회에서 그러니까 바로 이 법에 더 민감해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 닮고 싶은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칙 기반의 사회가 아니라 롤모델에 기반한 사회가 좀 많이 됐으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오늘 여기가 법원이잖아요. 네. 네, 저 장면을 처음에 들어오면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옷깃 여미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위축돼서 들어왔죠. 근데 오늘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서 저 곳이 참 좀 더 친근감 있게 느껴지고요. 아, 우리가 언제든 들어갈 수 네. 있고 그리고 항상 승부를 내는 공간이나 아니면 뭐 죄를 묻고 그다음에 벌하는 공간이지만 그런 맥락이 아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공간이겠구나라고 하는 관점의 전환을 만들어내서 저에게 오늘 정말 사실은 정말 다양한 하루, 인생에 남는 하루가 된 것 같아서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전적 정의보다 중요한 건 그분한테 그게 어떻게 정의되는가. 네. 그래서 저도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16년 차 판사시잖아요. 네. 그러면 김태형 판사님께 재판이란 네. 무엇인가 꼭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아, 재판이란 저에게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어렸을 때부터 꿈이 판사고 재판하는 일을 꿈꿔온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뭐 어쩌다 어른이 되고 어쩌다 노인이 되고 어쩌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어쩌다가 이 법조인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재판이란 저에게 너무나 무겁지만 숙명 같은 것이고 계속 해야만 하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My friend